안녕하세요, 여러분. 추가 시놉시스랑 수정된 시놉시스를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또 이제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와 인형사라는 과제인데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과제 점검을 했을 때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주인공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주인공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새로운 적대자가 등장해서 갈등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0쪽짜리인데, 10쪽짜리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좀 변했어요.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기승전결도 좋고 엔딩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쪽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손봐서 그냥 트리트먼트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수상한 고깃집입니다. 자, 김한중 30대 중반 남. 과거에 운동선수를 준비하였으나 발목 부상으로 포기하고 과일을 팔고 있다. 재활치료를 하던 중 김효은을 만나고 입양을 한다. 딸과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며 성격이 좋아 동네 사람들과 친하다. 이지원 30대 중반 여. 김효은의 엄마로 평범한 주부이다. 입양한 딸 효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매우 다정한 성격의 인물이다. 김효은 11세 여. 김한중과 이지원의 딸이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윤석호 30대 중반 남. 윤정한의 아빠이며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풍족한 생활비를 위해 아이들을 납치해 장기를 거래하는 사이코이다. 김민정 30대 후반 여. 윤정한의 엄마이며 남편 윤석호가 아이들의 장기를 판매하여 돈을 벌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공범이 된다. 아들 윤정한을 매우 사랑하는 인물이다. 윤정한 11세 남. 윤석호와 김민정의 아들이며 김효은과 친구이다. 박금자 67세 여.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로 자신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무척 싫어 아이들에게 쌀쌀맞게 대해 아이들에게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는다. 윤상우 11세 남. 김효은과 윤정환의 친구이다. 정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실종된다. 자, 2014년 여름 한중의 과일 가게. 활기차고 밝은 인사로 손님을 맞이하는 한중은 도심의 외진 동네에 있는 인기 과일 가게 주인이다. 한중의 꿈은 원래 운동선수였으나 10년 전에 크게 부상을 당해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까지 한다. 운동선수를 준비했던 당시에는 인기도 많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으나 한중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자 모두 다 떠나가고 지원 홀로 한중의 옆에서 한중을 도왔다. 지원의 도움에도 한중의 우울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재활치료하는 병원에서 한중은 효은을 만나게 된다. 효은은 어렸을 때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자라던 중 부상을 입어 재활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한중에게 효은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한중의 우울증은 점차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다. 먼저 한중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지원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해 만나기 시작했고 지원과 함께 재활치료를 마저 받는다. 몇 년간의 재활치료로 다시 건강해진 한중은 지원과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상의하여 재활치료 중 만난 효은을 입양하기로 한다. 지원과 한중은 효은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효은은 밝게 자라고 있었다. 한중도 가장으로 지원과 효은을 책임지기 위해 과일 가게를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이웃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질 좋은 상품의 과일들만 판매하는 등 한중의 노력으로 지금의 동네에 인기 있는 과일 가게 주인이 되었다. 2014년 여름 도심의 외진 동네 효은과 아이들. 시끄러운 초등학교 교실. 정화는 효은과 상우에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한다. 둘은 정환에게 좋다고 대답을 한다.
학교가 마치고 약속했던 대로 효은, 정환, 상우는 같이 놀이터에 가서 논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참을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은 목이 말라 근처 슈퍼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로 한다. 외진 동네라서 슈퍼가 한 곳밖에 없는 데다가 물건도 많이 없고 가게도 깨끗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슈퍼에 갔다. 슈퍼에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아이들을 노려본다. 무섭게 노려보는 할머니의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고른다. 아이스크림을 다 고른 아이들은 매우 더웠던 터라 계산을 하자마자 자리에서 포장지를 벗겼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먹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할머니의 소리침에 놀란 상우가 그만 아이스크림을 떨구어 버렸고 크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스크림을 치우지 않는 채 도망치듯 슈퍼에서 나왔다. 슈퍼 안. 아이스크림을 버리고 도망치는 아이들이 뒤에 욕을 하며 할머니는 상우가 흘린 아이스크림을 치운다. 아이스크림을 치우는 도중 동네 주민이 들어와 물건을 사며 할머니에게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왜 이리 못되게 구는 것이냐고 한마디 하자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게 물건을 몰래 훔쳐간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동네 주민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사고 나간다. 그러나 할머니는 웃기지 말라며 중얼거린다. 그날 저녁 효은의 집.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효은은 엄마 지원에게 오늘 슈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지원은 효은의 말을 다정하게 들어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며 내일 할머니께 사과드리라고 말하지만 효은은 할머니가 무섭다며 싫다고 한다. 그때 퇴근을 한 한중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효은은 달려가 안기며 인사를 나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는데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가 나온 후 화면이 비춰졌다. 효은은 고양이를 보며 한중에게 고양이를 키우자고 떼를 쓴다. 사실 효은은 한중에게 어제도 고양이를 키우자며 떼를 썼었다. 그러나 효은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키울 수 없어 한중은 퇴근을 하며 효은이 생각이나 고양이 열쇠고리를 산다. 이번에도 한중이 안 된다며 부드럽게 효은을 달래보지만 삐진 효은은 방에 들어간다. 한중은 효은을 달래기 위해 어제 산 고양이 열쇠고리를 선물로 준다. 그날 저녁 정환의 집. 정환의 아빠 석호는 동네에 작은 고깃집을 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집이 있다. 정환은 일찍 잠을 자러 갔고 정환을 재운 민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석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늦는 석호에 민정은 가게에 가볼까 고민을 한다. 평소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늦고 집안일과 정환을 챙기기도 바빴던 터라 민정은 가게에 잘 가지 않았다. 석호도 민정이 고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민정이 가게에 오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았다. 민정은 고민하다 정환도 일찍 잠들었고 오랜만에 가게 뒷정리라도 돕자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난다. 석호의 음식점. 윙 고기를 절단하는 기계 소리만 들리는 가게 안에 무표정한 얼굴로 고기를 가르는 석호가 서 있다. 한참 고기 손질을 하던 석호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주사 하나를 집어든 후 고기를 보관하는 냉동고 안쪽 자물쇠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고 추운 방 하나에 어린아이 한 명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 석호는 그런 아이를 보며 크게 웃더니 넌 아주 좋은 곳에 가게 될 거라 말하며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다. 가게에 도착한 민정은 석호가 보이지 않자 석호에게 전화를 건다. 미처 무음으로 바꿔두지 않은 자신의 휴대폰 벨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자 석호는 서둘러 아이를 두고 냉동창고 안에서 나온다. 석호는 민정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곧 집에 갈 텐데 뭐하러 왔냐고 다정한 말투로 민정에게 말을 건넨다. 민정은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러 왔다고 대답하며 뭘 하면 되냐 묻자 석호는
국이 손질만 하면 된다고 잠시 앉아있으라고 말한다. 민정은 기껏 도우러 왔는데 할 게 없다고 궁시렁거리며 자리에 앉는다. 그러다 석호 옆에 있는 열쇠를 보며 뭐에 사용하는 열쇠냐고 묻자 석호는 그냥 재료 창고 열쇠 중 하나라며 말을 돌린다. 민종은 석호의 태도를 잠시 수상하다 생각했지만 별거 아니라 여기고 국이 손질을 마친 석호와 집에 간다. 정환을 학교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하던 민정은 테이블 위에 어제 그 열쇠를 발견한다. 민정은 저번에 석호가 재료창고의 열쇠라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나 가져다 주려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후 집을 나선다. 가게에 도착한 민정. 가게는 북적거렸다. 열쇠를 주기 위해 석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민정은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에게 석호의 행방을 묻는다. 석호가 잠시 외출을 했다는 대답을 듣고 민정은 고기 손질하는 곳으로 들어가 석호를 기다린다. 그러다 문득 무엇에 쓰이는 열쇠인지 궁금하여 이것저것을 뒤적인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고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 유일하게 뒤져보지 않았던 냉동창고가 민정의 눈에 들어온다. 민정은 머뭇거리다 냉동창고를 열어보았고 맨 밑바닥 어두운 곳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문을 발견한다. 긴장을 하며 민정은 자물쇠를 풀려는 순간 석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민정은 구기창고를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며 석호에게 간다. 석호는 민정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자 민정은 열쇠를 건네주러 왔다면서 석호에게 열쇠를 건넨다. 열쇠를 한참 빤히 쳐다보던 석호는 민정에게 대뜸 어떠냐고 묻는다. 이해하지 못한 민정이 어리둥절하며 무엇이 어떠냐는 것이냐고 묻자 석호는 궁금하냐고 다시 묻는다. 민정은 낯선 석호의 모습에 당황해한다. 그 순간 주방 이모가 석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석호는 민정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한 뒤 고기 손질하는 곳을 벗어난다. 민정은 어딘가 찜찜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집으로 간다. 그날 저녁 민정은 열지 못한 자물쇠의 생각에 석호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에 몰래 열쇠를 가지고 가게로 향한다. 가게에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낮에 열지 못했던 자물쇠를 열어보니 의식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민정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치다 무언가 뒤에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다. 바로 석호가 민정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정은 놀라 석호를 쳐다본다. 석호는 또다시 민정에게 어때 내 재료가? 라고 묻는다. 민정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석호를 바라보기만 한다. 석호는 뭘 그렇게 놀라냐고 외진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며 돈을 그렇게 잘 벌 줄 알았냐며 그동안 아이들의 장기를 팔아 돈을 벌어온 것이라며 당당하게 말한다. 민정은 그저 석호의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줄 알았다. 석호는 그냥 조용히 자신과 함께 살 것인지 이 사실을 신고해 정환을 살인자 아들 자식으로 살게 할지 선택하라 한다. 민정은 혼란에 빠져 괴로웠지만 석호는 이미 민정이 묵인할 것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정환을 생각해서라도 민정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호의 예상대로 민정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석호와 공범이 된다. 2014년 여름 초등학교 교실. 효은과 정환, 상우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던 중 정환이 상우를 집에 초대한다. 효은도 같이 놀고 싶어 했지만 학교가 끝나고 엄마와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놀 곳을 약속하고 집으로 간다. 다음 날 상우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효은이 정환에게 상우의 행방을 물었지만 정환은 상우가 다 놀고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에 들렸다가 집에 간다고 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로 상우는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상우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효은과 정환은 슈퍼 할머니가 생각났다. 둘은 전에 상우가 아이스크림을 치우지 않고 나와서 무서운 슈퍼 할머니가 상우를 납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은 확신에 차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 석혼의 음식점.
효은이네와 정환이네는 어른들끼리도 친했기에 자주 만나곤 했는데 하루는 석호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효은이네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한중이 운동선수를 준비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정환이 대뜸 아저씨는 힘이 세니까 나쁜 슈퍼 할머니를 무찔러 달라고 했다. 어른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묻자 효은이 상우를 납치한 범인이 할머니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한중은 효은을 꾸짖으며 함부로 의심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효은의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를 눈치챈 석호가 대화의 주제를 돌리며 식사를 마저 한다. 효은이네를 돌려보낸 후 석호는 민정에게 뒷정리는 자신이 할 테니 정환을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한다. 석호가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폭들이 들이닥친다. 조폭이 석호에게 급하게 아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석호는 심기가 불편한 듯 인상을 쓰며 며칠 전에도 데려가지 않았냐며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한다. 석호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진 조폭은 아이를 구해오지 않으면 정환을 데려갈 것이라 협박한다. 조폭의 말에 석호는 옆에 있던 칼을 조폭의 얼굴 옆에 꽂으며 명령하지 말라고 한다. 조폭은 두고 보라며 가게를 나간다. 아무리 기다려도 석호가 오지 않자 불안해진 민정은 가게 앞으로 갔다가 조폭과 석호의 대화를 들어버린다. 마땅한 아이도 없을 뿐더러 효은이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민정은 초조한 마음에 효은은 어떠냐고 제안한다. 민정의 말에 석호도 효은을 납치에 동의한다. 2014년 여름 정환의 집. 정환은 효은을 집에 초대한다. 효은은 좋다며 정환의 집에 가서 즐겁게 논다. 다 놀고 효은이 집에 간다고 하자 민정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효은과 집을 나선다. 그런데 집에 가던 중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효은을 재빠르게 납치해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린다. 민정은 이 사실을 지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며 자신은 납치범을 쫓겠다고 한다. 그러나 납치범은 석호였으며 민정이 시간을 끌 동안 석호는 효은을 가두고 조폭에게 내일 효은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한다. 그 시각 경찰에 신고를 한 한중과 지원은 온 동네를 다 뒤지며 효은을 애타게 찾아보지만 찾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효은을 납치하는 데 가담한 민정은 크게 불안감을 느끼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그 소리를 들은 정환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지원을 찾아가서 민정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정환으로부터 민정의 이야기를 들은 한중과 지원은 정환과 함께 민정에게 찾아간다. 민정은 눈에 띄게 당황을 하며 정환에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꾸짖었다. 그러던 중 한중이 효은에게 선물한 고양이 열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한중은 민정을 밀치며 집에 들어와 고양이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다. 순간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석호에게 뒤통수를 맞고 기절한다. 눈을 떠보니 외진 창고에 지원과 함께 묶여 있었다. 한중은 기절한 지원을 깨우며 묶인 팔다리를 풀어보려 했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그때 창고의 문을 열고 슈퍼 할머니가 들어왔다. 상우가 납치된 날 할머니가 상우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상우가 납치될 당시에 납치범의 신발을 보았는데 그게 석호의 신발과 일치해 의심을 하던 중 효은이 사라졌고 그래서 석호의 뒤를 몰래 쫓다가 한중과 지원을 발견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중과 지원은 풀려난다. 석호가 가게로 향했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며 한중은 지원에게 연락을 할 테니 경찰에 도움을 부탁할 것을 말하고 한중은 서둘러 석호의 가게 앞으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한 한중은 석호의 멱살을 잡는다. 석호는 크게 웃으며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라며 어차피 입양아 아니었냐고 그냥 다른 아이 한 명 입양하라며 소리친다. 한중은 석호를 주먹으로 치고 석호의 휴대폰을 빼앗아 조폭과의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 지정되지 않는 번호로 공공동 병원이라는 짤막한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본 한중은 믿을 수 없었다. 멀지 않은 동네 폐병원이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차를 몰고 가려는 한중을 석호가 막지만 한중은 석호를 때려 눕히고 차를 탄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한 한중은 층마다 들이닥치며 효운을 찾는다. 그러던 중 한 수술실에서 이제 막 마취 주사를 놓으려는 효운을 발견하고 주사를 놓으려는 남자를 때려 눕힌다. 한중이 들이닥친 사실을 한 조폭들이 우르르 한중을 잡으러 뛰어온다. 한중은 서둘러 효운을 안고 도망치지만 금방 조폭들에게 둘러싸인다. 한중은 결국 조폭들과 맞서 싸운다. 그러던 중 부상을 당했던 발목 통증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효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폭들을 때려눕히고 효운을 구해 병원을 빠져나온다.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때 지원과 경찰들이 도착해 효운과 한중을 치료하고 인신매매범들은 잡히게 된다. 그리고 홀로 남은 정환을 효운의 가족이 보살핀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슈퍼 할머니 성격과 화력도 추가됐고요. 주인공 한중의 활약도 좀 돋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이 그 심리적 변화를 좀 신경 쓰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놉시스는 이제 강형사가 간다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이야기가 훨씬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됐고, 이제 무엇보다도 괜찮은 게, 이제 강형사가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이야기에 짜임새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트리트먼트 수준으로 작업, 신업을 올려주셨는데, 신업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써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확장되고 좀 자세해지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생기는 게, 지난번 이야기에서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언니 신수진의 죽음이 사고사였잖아요. 근데 사고사가 아니고 차라리 조태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생인 신수연이 이제 사고를 주도하고 그 나머지 사람이 동조한 살인 사건으로 해야지 이야기 진행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태진이 살인을 주도하든지 신수연이 살인을 주도하든지 했으면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그 동조 내지는 이제 방조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조태진과 신수연이 다툼으로 인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신수진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사람의 범죄가 너무 이제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재수사할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재수사를 하게 되는 지금 그 개연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은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사고사가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만들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바로 트리트먼트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 굳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제가 커튼 너머에입니다. 인물이 두 명 나오네요. 이은하 18세, 방학을 맞아 집에서 한가롭게 일상을 보내는 10대, 정화와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깨닫고 정화에게 의지하게 된다. 박정화 45세,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상황에서 은하를 만난다. 은하를 가족같이 여기고 있으며 아직 어린 은하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한다. 자, 배경은 2030년 5월 5일 은하의 아파트입니다. 오전 9시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은하는 이불 속을 몇 번이나 뒤척인다.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몇 번이나 뒤척이지만 여전히 울리고 있는 알람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날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평소라면 엄마에게 자신은 아직 10대라며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농담을 했을 날이지만 은하의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간 상태다. 은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사둔 과일 바구니를 보지만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은하는 과일들을 지나친다. 은하는 늘 평소처럼 커튼을 치려 했지만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던 일기예보를 기억해낸다. 커튼 치는 것을 뒤로 하고 은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TV로 방송을 시청하면서 무료한 하루를 보낸다. 은하는 내일은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잠이 든다. 오전 10시 은하는 낯선 느낌에 눈을 뜬다. 원래대로라면 9시에 울렸어야 할 알람이 울리지 않아 핸드폰을 확인해 보지만 핸드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이다. 은하는 방에서 거실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는 집은 조용하기만 했다.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기 전 사둔 과일 바구니에 담겨있는 과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은하는 이 상황에 이상함을 느끼며 전원이 켜진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휴대폰에 찍힌 날짜는 어제 날짜인 2030년 5월 5일이었다. 5월 5일은 어제였다는 이상함을 느끼며 혹시 휴대폰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지만 핸드폰은 문제없이 잘 작동된다. 은하는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거실에 쳐있던 커튼을 걷어 올린다. 그러자 은하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평소처럼 익숙한 동네의 모습이 아닌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도시처럼 황무지가 돼버린 동네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은하는 자신의 아파트를 뛰쳐나간다. 2030년 X월 X일 은하의 아파트 앞. 밖으로 뛰쳐나온 은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주위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은하는 주위에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신문을 발견하고 주워든다. 2030년 5월 5일 전쟁 발발. 내용은 대부분이 지워져 알아볼 수 없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진 것을 확인하는 은하. 은하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은하는 허망한 발걸음으로 집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렇게 충격에 빠져 그저 날짜 감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기를 며칠.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은하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정화와 마주치게 된다. 2000XX년 X월 X일 생존자의 거주지. 정화에게 발견된 은하는 정화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전쟁은 5월 5일 갑작스럽게 발발됐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됐고 다른 곳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현재 남은 생존자는 정화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하도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안 정화는 은하와 함께 생활하기로 한다. 2000XX년 X월 X일 거주지 근처의 공터. 정화와 함께 생활을 시작한 은하는 매일 정화를 따라 필요한 물품을 찾으러 나간다. 잠깐 나왔을 때는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건물들은 모두 무너져 있고 이곳저곳이 갈라진 아스팔트 도로와 힘없이 부러져 있는 신호등이 도시를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정화가 건물의 잔해를 뒤적이며 쓸만한 고철과 생필품을 찾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던 은하는 사람의 시신으로 보이는 형태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놀란 정화가 달려오고 상황을 이해하고는 은하에게 설명해준다. 은하는 정화의 설명으로 사람처럼 보이는 저 형태는 로봇인 전쟁용 안드로이드이며 전쟁이 길어지자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전쟁용 로봇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정화는 저 로봇이 실제 사람을 데리고 만든 로봇이라는 괴담이 있다며 말을 덧붙이고 은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정화는 잠시 로봇을 살펴보며 쓸만한 금속 부품 몇 가지를 떼어 가방에 챙기며 그 자리를 떠난다. 은하는 그 로봇을 살펴보다 이내 정화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2000XX년 X월 X일 생존자의 거주지. 은하는 잠결에 정화의 목소리에 눈을 뜬다. 은하는 정화를 벽에 밀친 채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은하는 당황해 정화의 목에서 손을 뗀다. 정화는 은하에게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생긴 목류병일 거라며 안심을 시키지만 은하는 충격으로 인해 정화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정화는 그런 은하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은하는 그런 정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안정을 되찾고 은하 또한 전쟁 전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간다. 이 일을 계기로 은하와 정화는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 은하는 전쟁이 나기 전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직 살아있을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정화에게 말한다. 정화는 비록 전쟁이 난 후지만 은하와 함께 발이 닿는 곳곳까지 여행하며 은하의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기로 한다. 2000XX년 X월 X일 생존자의 거주지. 은하는 잠결에 정화의 목소리에 눈을 뜬다. 은하는 정화를 벽에 밀친 채 이건 아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000XX년 X월 X일 부산 생존자들의 거주지. 한참을 여행을 다니던 은하와 정화는 여행 도중에 많은 일들을 겪고 깨닫는다. 각 지역마다 모여있는 생존자들을 만나기도 하며 그들의 호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도 받으며 발이 닿는 곳곳을 여행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은하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정화는 은하를 걱정하며 지금이라도 여행을 중단할 것을 부탁해보지만 은하는 이를 거부한다. 결국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는 장소에 도착한 둘은 은하의 부모님에 대해 수소문하지만 결국 은하는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하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 2000XX년 X월 X일 은하의 아파트. 정화는 은하를 안아 처음 은하를 만난 아파트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금속 부품들을 꺼내 은하를 고치기 시작한다. 은하는 전쟁을 위한 로봇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전쟁이 나기 전 시간인 5월 5일에 맞춰놓은 뒤 계속 그 시간으로 알도록 은하를 프로그래밍한다. 정화는 과일 바구니를 다시 채워놓으며 집안을 둘러본다. 은하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안에는 정화도 함께 있다. 정화는 사진을 은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둔 뒤 은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뒤 아파트 밖으로 나선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지난번에는 결말을 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졌고 반전도 있게 이야기를 발전시켰네요. 이 둘의 여행 과정을 잘 설계하면은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계속 진행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10페이지 내외 정도의 트리트먼트로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야기는 이제 해와 달인데요. 이 해와 달은 지난번 봤을 때, 이 세계관에 나오는 그 수호석을 가지고, 이제 그 예쁘고 인기 있는 여자의 몸으로 이제 체인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제가 재밌다고 했었는데, 결론이 없었죠. 그런데, 결론을 이제 냈어요. 끝부분에 가서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부터 이제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놉시스라기보다는 19쪽짜리 이제 트리트먼트에 가깝죠. 트리트먼트죠. 그것도 좀 아주 자세한 트리트먼트인데요. 혜연의 심리 묘사가 좀 아주 잘 드러났고 그 외에 이제 월과 민호 수혁의 감정도 잘 드러났습니다. 무리 없이 또 엔딩까지 잘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씬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시나리오 언어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쓰는 법은 앞으로 2주 정도 지나야지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를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아, 시나리오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감을 잡고 이제 분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바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야기는 시간거래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되게 이제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때는 아들이 좀 살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들이 일찍 좀 죽네요. 저기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게 어, 아들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살아 있으면서 아버지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수명을 깎는 것에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 거래에 너무 빠진 나머지 점점 더 과거가 궁금해지고 2015년 12월 27일에 결국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모두 거래해버린다. 김승준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지만 결국 사라진 원인을 알게 되고 김한배와 한희경은 절망한다. 김승준은 평소에 시간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몰래 시간 거래를 하며 지냈던 것이다. 그리고 김승준의 유서와 비슷한 편지를 보게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수정하기 전에 내용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수정 전에는 2달 동안이죠. 2달 동안 아들과 이제 진심 어린 대화를 하면서 부자 간에 좀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원고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대신에 이제 혼자 남은 김한배의 쓸쓸함이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좀 감동을 느낀다든가 공감을 받게 할 거라면은 아들과 2달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결국 이제 아들이 어차피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2달 후에는 죽게 되는 거. 이제 그 전까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같이 추억할 수 있는 거는 추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였어요. 근데 뭐 지금 이 글을 쓴 작가 분이죠. 작가라고 할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이 원고로는 계속 어, 트리트먼트 작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성장통이라는 가제를 가진 시놉시스였어요. 그 지난번에 그 우주가 어떤 망상에 의해 생긴 허상인지 아니면은 유령 같은 존재인지 제가 좀 의문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고친 이 원고에서는 확실하게 그 이제 어떤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게 확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 수정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기 이 부분이죠. 저게 이제 바뀐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담임 선생이 들어와서 전학생을 소개해 주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전학생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낯선 얼굴의 여학생이 있죠. 조회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교실. 정서는 고개를 들어 담임 선생님을 향해 시선을 옮긴다. 담임 선생님인 강현수의 뒤를 이어 교실에 들어오는 낯선 얼굴의 여학생에 정선의 시선이 향한다. 그런 정선과 낯선 얼굴의 여학생은 눈이 마주친다. 시선을 피하는 정선, 여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담임 선생을 지나치곤 이번 달 홀수 자리에 배정되어 혼자 앉게 된 정선의 옆자리로 향한다. 그 여학생은 태연하게 정선의 옆자리에 앉고는 정선에게 자신은 전학생이며 이우주라고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건넨다. 정선이 우주의 존재에 당황하는 사이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도 뭐 전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우주의 존재를 잘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이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관객들은 우주의 정체를 몰라야 돼요. 우주가 이제 정선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라는 거를 모르고 실존하는 인물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복선으로 군데군데 우주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보이는 장면을 넣는 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의 뒤를 따라 들어와서 그냥 이 정선의 옆자리로 앉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몇 장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쟤는 되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나 아니면은 혼자 뭔가 이렇게 지내는 앤가 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앤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또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거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복선을 잘 넣어야지 나중에 이제 관객들이 우주의 정체를 알았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